오늘 일용할 양식이고요. 자, 여기는 소설입니다. 소설인가 수필인가? 소설입니다. 네, 주제는 소시민들의 생활을 위해 벌이는 경쟁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위기.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진짜로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이건 여러분들 상식이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거 필기 안 해도 돼. 예. 여러분들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이거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문학을 왜 공부하는지, 그치?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 지우야? 잘 모름? 쓸 수 있어? 잘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쓰죠, 그치? 이게 무슨 모양이야?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양으로 얘기를 하죠. 간자는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거든? 그러면 인간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사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 사이는 관계야, 관계 맺음.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오, 들어봤어? 어디선가? 자, 퀴즈! 이거 누가 말할게? 문상 줍니다, 문상. 얼마요? 5,000원. 셋, 둘, 하나, 땡! 스는 들어간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이 철학자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고 인간이란 말은 뭐 한자말이니까 옛날 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도 인간을 사람 사이 관계로 보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사회라는 거, 관계 맺음이라는 거. 사회는 한자로 어떻게 쓸까? 이거 맞나? 벼화자인데 개인 사자에다가 몰 회자를 쓰거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모여 있는 게 사회입니다. 그쵸? 이거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문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시를 공부하고 소설을 공부하고 수필을 공부하고 옛날 고전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방금도 봤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쵸? 즉, 관계 맺음이거든. 혼자서 살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타인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배려, 존중,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워요? 물론 옛날에는 집에서 배웠겠지, 그치? 사람도 욕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겠지만 오늘날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뭘로 통해서 배우는 거야? 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물론 간접 체험이죠.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겼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거든.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게 문학이. 단순히 뭐 문제 풀려고 시 보고 소설 보고 그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뭡니까? 관계 맺고 사는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그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도 문학 중요시 했습니다. 그다음 또 누구이지? 플라톤도 예술을 다 배척을 했어. 저건 다 가짜야! 배척을 했지만 문학하고 음악은 교육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 다 글 쓰지.
그러니까 문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려움, 고통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문학을 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잖아. 아닙니까? 있어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문학 공부가 필요하다. 진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예.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자, 소설입니다. 그럼 또 복습해 줘야 돼요. 반복 학습. 소설. 현서야, 소설이 뭐였니? 모름? 네. 윤지야, 소설 뭐야?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약간 지어내가지고. 와, 좋습니다. 예, exactly. 90점 줄게. 예,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얼른 갔다 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 쓴 글. 이걸, 소설이라고 하죠? 이때 있음직한 일, 이게 뭐였다고? 개연성. 꾸며 썼다. 이게 뭐라고요? 허구성.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 꾸며 쓴 글인데 이걸 허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전달하려고 그럴까? 진리 또는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걸 통해서. 그거를 소설의 특성 중에 하나인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개연성과 허구성 이 두 가지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뭐 영화도 마찬가지지, 그치? 예. 왕산한 본 사람 조금씩 늘어난다, 그죠? 뭐 1,400만 명 봤다며 많이 본다. 예. 그 영화가 뻔히 아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니까, 그치? 단종 죽는 건 뻔해. 그 이미 그 왕조실록이 다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있음직한 거, 그치? 사실과 그 감독의 어떤 의견, 픽션이 섞여서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거죠. 진실성, 그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별로 좀 재미는 없었어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그 아는 결말을 어떻게 짜 나갈 건가? 그게 이제 픽션, 그게 허구가 되는 건데, 뭐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물론 인물 그 배우들 연기는 잘해요. 왜? 자, 좌우단간. 자, 그러면 소설의 3요소. 여원아, 소설 3요소는 뭐였지요? 기억함? 안남? 그거는 소설 3요소가 아니죠. 자, 소설의 3요소는 뭐예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 이야기 짜임, 구성.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 주제, 구성, 문체. 그 다음에 여은이가 말한 게 구성의 3요소지. 그치? 구성은 이야기 짜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짜임의 세 가지 중요 요소가 뭐냐? 당연히 인물이 있어야 되겠고, 사건이 있어야 되겠고, 배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건은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등이 드러난 양상, 그게 사건인 거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먼저 서술자 위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서술자 위치는 1인칭과 3인칭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인칭이 나가 있고 3인칭은 나가 없죠. 그래서 나가 있으면 작품 속 서술자라는 말을 쓰고 나가 없으면 작품 밖 서술자라는 말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그 말 많이 볼 거야. 작품 속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그 다음에 묘사 부분을 챙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묘사는 인물과 배경. 인물은 내면 묘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외양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쵸? 영화는 우리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게 배경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 어떻게 했냐. 뭐 왕산한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조선시대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쵸? 그 세트를 어떻게 꾸몄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물들 연기를 한단 말이야. 내면과 외양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시나리오,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묘사 부분을 따지란 얘기입니다. 이거 유해준 배우 그 뭐예요? 얼굴 연기 되게 잘하잖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인물이 어떤 심정인가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단 소설은 글로 쓴 글이기 때문에 글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요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갈등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소설 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죠. 즉 구성에 따라서 소설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기자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소설을 요 틀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봅시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나 그렇듯 대수롭지 않았다. 김포 쌀상회의 상호가 김포 슈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원래는 쌀과 연탄만을 취급하면서 23통 일대의 쌀과 연탄을 도맡아 배달해주던 김포 쌀상회의 경호 아버지가 어지간히 돈을 모은 모양이었다. 자, 그럼 어떤 상황?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경호 아버지가 어지간히 돈을 모양이었다. 그치? 예. 비어있는 옆 칸을 헐어 가게를 확장한 것이다. 예, 그래서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바뀌었다.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도약했을 때는 응당 상호에 걸맞게 실이 온갖 생활 필수품들이 진열대를 메우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한쪽에는 싸전이 뭐냐면 쌀가게. 그러니까 쌀도 팔고 또 한쪽에다가는 미니 슈퍼를 그리고 가게 앞 공터에다가는 연탄을 쟁여놓고 있는 품이 제법 거창하기까지 해서 김포 쌀상회의 눈에 띄는 성공은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쌀하고 연탄 팔던 김포 쌀상회가 슈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 요 가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 서술을 해주고 있죠. 그쵸? 공간에 대한 것, 즉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우리도 연탄 배달합니다. 거기다 또 대리점 대우라서 한 장에 2원씩 싸게 드립니다요. 쌀이라면 우리 고향쌀 아시지라우. 개화, 미, 호남 평야의 1등품만 취급하니까 한번 잡숴만 보세요. 틀림없다고요. 김반장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에게 쏟아놓는 대사였다. 아니 불어, 이때 불어는 일부러 가게 앞에 나와서서 짐짓 쾌활한 얼굴과 목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단골들을 설득하였는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간격이 100m도 채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아, 경쟁 붙었구나. 그쵸? 그럼 여기 김반장은 누구예요? 형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위에서 김포 쌀상회가 슈퍼가 돼버렸어. 그럼 이제 경쟁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반장이 자기네들도 쌀 판다. 우리는 좀 더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쌀과 연탄만을 취급했을 때는 모두 김반장의 형제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모두들 경호내의 눈부신 발전에만 정신이 팔려서 깜빡 김반장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아하,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에요? 김반장과 경호내의 갈등, 즉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또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적할 것은 뭐니? 그 갈등 양상이, 즉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를 추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김반장은 이제 28에 역시 싹싹한 총각이었으며
23통 5반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반장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동네의 잡다한 사건에 그가 끼이지 않는 법이 없었고 원미동 거리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높다란 전라도 사투리도 틀림없이 그의 음성일 게 확실한 이 동네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시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는 인물이 없죠? 서술자가. 그치? 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3인칭이란 얘기네. 이제 우리가 따질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아니면 관찰자 시점인지를 찾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따지면 돼요? 인물 심리, 인물의 생각이 직접 제시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계속 보면 그의 형제 슈퍼에는 4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 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한 팔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식구가 복잡한 만큼 가게도 복잡하여 누구 말대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만물상임은 틀림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가게답게 적잖이 무질서하고 부식의 신선미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김포 슈퍼 쪽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뭘까? 기득권을 가진 가게. 위에서 얘기했었죠? 슈퍼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치? 김포 슈퍼가 생기기 전에는 형제 슈퍼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독과점이죠. 독점적이었어. 그런데 김포 슈퍼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조금 더 깔끔한 가게인 김포 슈퍼로 가게 되었다. 자, 부식이 뭘까요? 부식. 반찬 생각하면 돼. 반찬. 우리가 보통 부식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한국 사람의 주식은 쌀, 곡식이 되는 거고 부식이 반찬들이에요. 우리 정육점 안주인이 처음으로 김반장에게서 연탄을 샀다. 형제 슈퍼 코앞에 우리 정육점이 있었다. 서로 가게를 열고 있는 처지라서 딱해 죽겠다던 이었다. 할 수 없잖아. 김포 몰래 우리도 20kg짜리 쌀 팔았어. 괜히 경호 아버지 눈치가 보이고 참말 내 돈 내고 쌀 팔면서 무슨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뭐야? 써니전자의 신의 엄마도 이 말을 찌푸렸다. 자, 그럼 동네 사람들이 경호 김포 슈퍼 사장의 눈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하죠, 사람들이. 그치?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면 상관없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아니까 서로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집 가서 팔면은 또 저 집이 또 뭐라고 할 테고, 이 집에서 살면 또 뭐라고 할 테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3인칭 확인했었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행동과 심리까지 전달한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2번, 작품 안에 어린 등장인물이 이미 아니죠? 3번, 작품 안의 주인공, 이것도 아니죠? 4번, 작품 안의 등장인물이 이것도 아닙니다. 즉, 2, 3, 4는 1인칭이란 얘기예요. 1인칭 서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 등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일만을 전달한다. 3인칭 관찰자가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위 지문에 생각이 있었나? 생각? 심리가 있었나? 있어요? 없어요? 있네? 깨달았다. 그쵸? 그렇다면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아, 소설 읽을 때는 서술자의 위치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 내신 할 때는 다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의 원미동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 생활이 궁핍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 외곽 지역으로 그려진다. 자, 지금 배경 설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사 등을 하며 저마다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적절한 거 찾기. 농업이 경제 중심이 아니죠.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시기에 발생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런가? 도시화가 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자, 다 꼽아놓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80년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분 차이로 인하여 아니고요.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니죠? 예, 그럼 답이 3번밖에 없겠다잉. 요렇게 찾으면 되겠다. 질문하세요. 그래라. 자, 여러분들아,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김반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라도가 고향이다. 맞지요? 전라도 사투리 쓴다 그랬고, 장사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 모르겠다. 세모. 여러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다. 맞고요. 파는 물건의 신선도를 중시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식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 찾아내면 되겠죠?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선지를 골라낼 때는 우선 쭉 훑어요. 만약에 3번처럼 잘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 우선 쭉 훑어. 5번까지 훑다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5번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 잡고 들어가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어쨌든 얘는 답은 5번. 자, 기억의 이유. 포인트 문제. 기억. 우리 정육점 안주인이 처음으로 김반장에게서 연탄을 샀다. 김반장에게서 연탄을 샀다. 김반장이 누굽니까? 형제 슈퍼 사장님이었죠. 그치? 예, 여기서 연탄을 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뭐라고 했어? 할 수 없잖아. 김포 몰래 우리도 20kg짜리 살 팔았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눈치가 보여서. 자, 물건의 판매 가격이 싸서 경원회와 다툰 적이 있어서 김반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형제 슈퍼의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안타까워서 김반장과 우리 정육점 안주인이 고행 같아. 누가 봐도 4번이죠. 그죠? 자, 문제 5번입니다. 김반장이 연탄을 팔게 된 원인을 김포 슈퍼의 변화와 관련지어 쓰시오. 자, 그러면 김포 슈퍼의 변화와 관련져라. 원래 김포 슈퍼는 김포 쌀상회였습니다. 그치? 그러다가 슈퍼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를 팔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김반장은 형제 슈퍼였죠. 그쵸? 그 손님을 뺏기게 됐으니까 김반장도 연탄을 팔게 되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포 쌀상회였나? 김포 쌀상회가 슈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니 김반장도 연탄을 팔게 되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한 글자로 쓰면 뭐가 되니? 경쟁. 경쟁 붙은 거지. 살려고. 어쩔 수 없어요. 경쟁 붙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이하나 잤냐? 아니요. 네. 무슨 생각했어? 저요? 이따가 뭐가 놀지? 그 생각했지? 아니요. 집중. 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여요. 졸려? 졸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씨. 왠지 왜 졸려? 야, 넌 손을 이렇게 드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 왠지 왜 졸려? 이겨내야 돼. 글 보고 물론 글 보고 졸릴 수도 있어요. 나도 저기 연구실에 있을 때 교도들 막 이렇게 책 보다가 졸음이 오거든? 좀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거나 담배 피러 가거나 옆방에서 바둑 보거나 그래. 바둑돌이 몇 번 가도 될까요? 너 바둑 둘 줄 알아? 줄 알죠. 둘 줄 알아? 까만 건 뭐라 그래? 까먹는 거요? 그러게요. 모르잖아. 바둑 보면은 돌이 흰색과 검은색이죠? 그 왜 검은 거야? 색깔 부분을 알고. 왜 하얀 거야? 색깔 부분을 모르잖아. 까맣고 하얀 게 무슨 의미일까? 아는 사람 문상 줄게. 5,000원. 혹시 찾아봐도 되나요? 안 되지. 아는 사람이지 찾을 사람이 아니잖아. 몰라요? 중국에서 땡. 너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 초색. 자, 하얀 거는 양, 늑대. 까만 거는 음양이론이야. 음양이론. 그죠? 동양의 철학 중에 중요한 거 태극이죠. 태극. 그치? 이 세상의 만물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섞어서 만들어졌다. 이게 만물 생성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바둑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을 두면서 그게 세상, 세계,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둑 두는 게. 선생님, 뭐이? 음양 5천 원 주세요.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야, 자 친구들이 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지금. 그래도요. 응? 그래서 5천 원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퀴즈를 냈는데 정답을 알려주니까 알게 되었다고 5,000원 달라고 하네요. 이한이가 깡패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바둑은 그 바둑판 내에서 그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잠깐만. 물고사. 저기 데스크 위에 있어. 자,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있니? 주혁이 도? 너 몇 급이야? 몰라요. 네? 네, 이사 오기 전에 줬어요. 어? 이사 오기 전에. 뭐 바둑학원 다녔어? 네. 오, 그럼 급수 따지잖아. 잘 몰라? 했는데. 그래? 근데 왜 까만 거 하얀 거 몰랐냐? 네, 그걸 까먹고 그거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났어? 2년 전인가? 수혁이도 바둑 둬? 너는 몇 급이야? 기억 안 나요. 다들 기억이 안 나는구만. 선생님, 몇몇 방 와서 체스해도 될까요? 아, 농담 그만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잠 깼쥬? 아니요. 똑같아요. 자, 또 보자. 자, 이제 김포 슈퍼하고 형제 슈퍼가 지금 경쟁에 붙은 상태.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김포 슈퍼에서는 또 가만 앉아 당할 수가 없으니 그들 내외는 뭐예요? 부부를 내외라고 하죠. 부부를. 그쵸? 머리를 짜내어 모든 물건의 가격을 1, 20원꼴로 낮춰 팔기 시작했다. 이제 경쟁 붙은 겁니다. 에이. 형제 슈퍼에서 180원 하는 과자는 170원으로 300원짜리는 280원으로 내려받으면서 저울 눈금으로 파는 채소까지 후하게 달아주었다. 뿐이랴 계란 2줄을 사면 하나를 더 물어주고 형제에서 1,000원에 20개씩 귤을 팔면 김포는 23개를 담아주었다. 500원에 3개들이 비누를 형제 슈퍼에서 산 누구는 김포에서 450원에 판다는 귓속말을 듣자마자 가서 비누를 물리기도 하였다. 뒤통수에 달라붙은 눈총이야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만 당장 잔돈푼이 지갑 속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데야 김포 슈퍼로 치달리는 걸음에 의욕이 있을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가 부분에서는 가격 경쟁이 붙었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 처음에는 막 미안해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왜? 돈. 맨 끝에 있었죠? 당장 잔돈품이 지갑 속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쵸? 화장품 할인 코너 옆은 가게를 비워둔 채 살림만 사는 명옥이 집이고 명옥이 집과 붙은 또 하나의 점포 역시 그가는 집만이네가 싸구려 화장지들을 도매로 떼어다 쌓아놓는 창고 구실만 하고 있었다. 집만이 아버지는 끝내 리어카 행상이 되어 화장지를 팔러 다니더니 지난 연말에 시골로 내려가고 말았다. 이제 망한 거죠. 이 집만이네는. 집만이네가 살던 점포는 이내 간의 수공업 형태의 바지 공장이 들어섰다. 아마 집주인이 직접 일꾼 서너 대불고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썬팅된 유리문 안으로 미싱 돌리는, 자, 미싱이 뭐냐면 그 재봉틀 있지? 그런 걸 의미해요. 미싱 돌리는 청년들의 머리통이 보이고 방에 가득 원단이 쟁여져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바지 공장 다음이 싱싱-청가물이었다. 싱싱-청가물 옆으로 다시 두 칸의 빈 점포가 있고 이어 서너 필지의 공터와 공터 맞은편에 김포 슈퍼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싱싱-청가물 자리 역시 원래는 살림만 하던 빈 점포였는데 언제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왔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갑작스런 개업이었다. 그러니까 싱싱청가물이 생겼어요. 청가물은 뭘 파는 집이니? 청가물? 여긴 뭘 팔어? 모름? 과일 가게를 청가물이라고 그래. 과일들을. 과일 채소 팔아요. 이게 청가물입니다. 여기도 있던데? 저쪽 저 209가 큰 길 건너가면은 양쪽으로 야채 과일 팔죠. 거기 무슨 청가물 이렇게 써놨어. 싱싱청가물. 망했나? 조금 싸요. 거기 가면 뭐 배 하나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팔어. 마트 가면 배 하나에 뭐 5,000원 뭐 6,000원 이렇게 하잖아, 그지? 물론 조금 작고 좀 못난이 과일들. 자, 싱싱청가물 여기 있구나. 아마 강남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위쪽에 다른 복덕방이 성사시킨 물건이기가 십상이었다. 강남 부동산을 거쳤다면 김 반장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그 마을, 그 동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망하고 나가고 망하고 나가고, 그치? 그러면서 싱싱청갈물이 새로 생겼다. 자, 싱싱청가물의 주인사내는 이제 막 이사와서 동네 형편은 전혀 모르는 듯하였다. 이때 동네 형편이 뭡니까? 형제 슈퍼하고 김포 슈퍼하고 경쟁 붙은 거. 무작정 과일점만 벌렸으면 혹시 괜찮았을 것을 눈치도 없이 부식 일절 가게 안에 있음. 부식이 뭐예요? 아까 반찬거리지, 그치? 이것도 팔아. 여기에서 슈퍼에서 파는 거를. 이란 종이 쪽지를 붙여놓고 파, 콩나물, 두부, 상추, 양파 따위 부식 일절이 아닌 부식 일체를 팔기 시작했다. 이건 잘못 쓴 표현이죠. 일절. 원래는 일체 이렇게 써야 돼.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자, 이 부분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게 무엇이냐? 이야기 흐름을 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싱싱청가물이 부식거리를 판매하는 게 답답해. 왜냐면 형제 슈퍼하고 김포 슈퍼가 지금 경쟁 붙은 상태잖아, 그치? 거기에 얘네도 싱싱청가물도 부식거리를 팔아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그것도 결사적인 고객 확보로 바늘 끝처럼 날카로운 두 가게 앞에 버젓이 부식 일절 운운한 쪽지를 매달아 놓았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다. 사람 폴딱 뛰다 죽겠네. 얼라 과일만 팔아도 속이 뒤집힐 판에 부식 일절 참 골고루들 애먹이는구먼. 김반장의 눈빛이 곱지 못하듯 김포 슈퍼 내외관도 안색이 좋지 못했다.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김반장 등살에도 피가 마르는데 인제는 싱싱청가물까지 끼어들어 회방을 놓으니. 웃음 많던 경호 엄마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싱싱청가물의 유리창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나붙었다. 완도 김 대량 입하. 아니 김도 팔어. 며칠 후 경호네와 형제 슈퍼 김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쫙 퍼졌다. 자, 그러면 경호네와 형제 슈퍼가 휴전을 맺은 이유는 싱싱청가물 때문에, 그치?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싱싱청가물을 내쫓겠죠.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서로 확실히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담합했다. 담합이 뭐니? 두 가게나 두 회사가 같은 가격으로 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상거래에서 불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담합행위를 하면은 벌금 크게 맞아요. 최근에 한번 걸렸죠? 빵가게. 잘 모르는 밀가루 회사들 담합해가지고 과징금 1,500억인가? 때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자기들끼리 담합시킨 거야. 원래 이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되는데 가격을 이렇게 서로 맞춰버리면은 소비자들은 선택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 담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네와 형제 슈퍼들은 담합을 했어. 자, 문제 풉니다. 졸립지? 여러분들이 풀어야 좀 덜 졸릴 거야. 풀어라! 문제를 풀자. 문제를 풀어라.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시오. (3월 20일) 일요일. 야나 정신 차려. 오늘 집중 못하네.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기호는 끝나고 뭐하냐? 학원 가냐? 오늘 국어밖에 없니?
친구들하고 놀아? 집에 가서 놀아? 뭐하고 놀아? 어? 벽에 눈금이 몇 개 있는가 세고, 그치? 네? 어? 여기 눈금 있어요? 벽지 문이 있잖아. 아, 그리고 뭐 바닥 한번 굴러보는 거죠. 좌우를 구를 때 몇 번 구를 수 있고 세로를 구를 때는 몇 번 구를 수 있고, 그치? 주요 그런 거 하니? 화장실에서 응아할 때 바닥 타일 보고 타일이 몇 개 붙어 있나 세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해? 시온이는 하지? 네. 어? 화장실에 타일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니? 아니요. 아니야?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 표지판에 글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고 그런 거 안 해? 네. 다음이 몇 개인지 모음이 몇 개인지 안 세는구나. 한 줄 보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세는 거죠. 다 했나요? 미안아 다 했어?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 했어? 다 맞았어? 요거는 안 했네. 아 이건 모르는데 다 안 했는데 왜 했는데요? 그러면 거짓말하냐. 아니 뭐다 했긴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10번 빼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교회 없어? 절 없어요? 무슬림 없니? 그럼 종교가 다 없는 건가? 종교 있는 사람 종교 없네. 다 무교구나 무교. 예. 자 보도록 해봅시다. 6번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손님을 끌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연서야 뭡니까? 2번 물건값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좋은 거지, 그지? 7번 가를 읽은 학생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지야 뭡니까? 4번 김포 슈퍼가 가격을 정하는 모습을 보니 전통시장 가격 형성 기준이 되고 있는데, 에이? 이 뭔 소리래? 여은아 뭡니까? 5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의 가치관이 드러나. 에? 가해가 그런 내용인가? 아닌데요? 장지우 뭡니까? 자 33.3% 골라봐. 뭘까요? 쏘리 답 5번이네요. 예. 어? 마지막. 쏘리. 예, 5번입니다. 오미 5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쏘리 합니다. 지우야 8번. 장지우 8번. 다시 해보자. 몇 번입니까? 3번 바지 공장처럼 대규모로 운영하는 공장이 대규모가 아니죠? 작은 점포에 뭐 그 집주인이 직원 한 3-4명 데리고서 하는 간의 수공업입니다. 김지우 9번은 뭐예요? 뭐니? 찍어봐. 땡. 뭐? 5번? 5번이죠 5번. 자 여러분들 3번 당연히 안 되죠. 연대시 강화가 아니라 지금 경쟁 붙었는데 그죠? 예,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여기서는 도시화 시대의 변화 경쟁. 자 10번 기억의 이유를 나를 참고해 쓰시오. 경호내와 슈퍼 김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 이유를 쓰려면 싱싱청과물이 새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싱싱청과물에서 뭐 부식거리 및 뭐 다른 물건들을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싱싱청과물 자 이렇게 되자 형제 슈퍼하고 김포 슈퍼가 담합을 했고 싱싱청과물을 이렇게 내버리려고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싱싱청과물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일절 운운한 쪽지를 걷어들였다.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완도 김 대량 이파라는 쪽지도 떼었다.
과일만 취급할 것임을 공표하긴 하는 듯 대신 과일, 도산매란 종이 쪽지가 나붙었다. 도산매는 이제 그 도매가로 판단 얘기예요. 소비자가가 아니고. 혹시 니들 모르는 건 아니겠지? 도매가가 뭐니? 도매가? 이거 알아? 도매가? 그건 좀 다른데. 소비자가는 알아요? 이거 니들이 물건 살 때가 소비자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은 뭐냐면 가게 주인이 물건 사갖고 오는 가격이야. 그게 도매 가격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몇 퍼센트 붙여서 소비자 가격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가가 있어. 생산가. 이거는 공장에서 만든 가격입니다. 그치? 그리고 혹시 공장에서 상인한테 팔 때도 한 몇 퍼센트 붙여서 팔아요. 그게 도매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싱싱첨가물은 도산매, 즉 도매가로 팔겠다는 얘기죠. 콩나물이나 팥 따위 팔아봤자 큰 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딴 돈 안 팔고 과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나라고 서울 미용실 경자가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곤 하였다.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을 맺은 보람이 있은 셈이었다. 이제는 김반장이나 경호아버지 동맹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인지 동네 사람들은 성급히 앞일을 궁금해했다. 하나 싱싱첨가물을 향한 일제 공격이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었다. 자, 그래서 가 부분에서는 싱싱첨가물이 속된 말로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그쵸? 우리는 과일만 팔게. 에이 더러워서 과일만 팔아야지. 이런 상황인데 아직 상황이 안 끝났습니다. 마침내 싱싱첨가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요. 김반장네하고 이 김포 슈퍼에서도 과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참다 못해서 싱싱첨가물 사내가 김반장 멱살을 잡은 겁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몸피는 덩치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 김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다 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이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고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첨가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자, 이 엄마도 좀 웃기는 엄마입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렸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것이 되나? 그깟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라고 신의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했어요. 문 닫은 걸 보니 안 되긴 좀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원래 대범한 편인 지물포 여자가 다소나마 김반장을 감싸주었다. 동맹을 맺어 틈 사이로 기어드는 싱싱첨가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남은 일은 김포와 형제가 어떤 방침으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말하자면 휴전협정의 효력은 다한 셈이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였다. 아이고 새삼스레 뭘 또 싸우려고 이왕지다 그리 된 거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이것은 고흥댁의 타협 아닌데 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이는 싶었다. 어머나 김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벌여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신의 엄마의 발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을 모를 리 없는 여자들은 모두 입을 조심했다. 섣불리 잘못 말하였다간 이웃 사이에 금만 갈 뿐이다.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이때 떡이 뭐가 되겠어요? 싼 물건 가격, 그치? 네. 이때 굿은 뭐가 돼? 형제 슈퍼하고 김포 슈퍼하고 또 가격 경쟁 붙는 거죠. 소라 엄마의 심드렁한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 말이지. 마찬가지 이때 고래 싸움이 뭘 의미합니까? 김포 슈퍼, 형제 슈퍼가 서로 가격 경쟁 붙는 거고 새우들 배부른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또 물건값을 좀 싸게 산다 이런 얘기죠. 하고 고흥댁이 얘의 그 옛말 풀이를 들고 나왔다. 김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치 않아? 많은 식구가 노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는 김반장의 자기 변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인 지물포 여자의 근심 어린 걱정도 나왔다. 왜들 저렇게 장사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의 여자의 우문이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 이것을 우문이라고 하죠.
이건 뻔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다툼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왜 장사길로 빠지는지 몰라. 본인도 장사하고 있잖아, 그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세대에게 즉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 우문 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 사자성어다. 우문 현답. 예. 자, 내용 질문하세요. 없죠? 자, 또 문제 풀어라. 시작. 이 글에서 싱싱청감을 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준아 뭐니? 4번 장사로 먹고 살기 위해 기를 쓰고 애쓴다. 당연한 거고요. 12번 기억의 이유 하랑아 뭐니? 5번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렇죠? 결국 싱싱청가물이 어떻게 됐냐? 기억이 뭐였더라? 예. 그렇죠? 부식일절 운운한 쪽지를 걷어들었다는 꼬리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3번 다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시오나 뭐니? 5번 이웃을 걱정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남아있다? 그런가? 다가? 그래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봐볼까? 신의 엄마는 김방장의 행동을 이해한다. 그런가? 아니지. 신의 엄마니까. 동네 사람들은 벌어질 일을 미리 예상했다. 그랬나? 지물포 여자는 싱싱청가물 폐업에 관심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경쟁 가게가 좋을 기뻐한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 아파합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 요렇게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선지가 2개 남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 하나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웃을 걱정하는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남아있다. 어디에? 다해. 자, 그럼 연대 의식 어디 있을까? 요 부분? 신의 엄마가 얘기하는 거 요렇게. 자, 지물표 여자가 다소나마 김반장을 감싸주었다. 신의 엄마는 저 싱싱청감을 폐엄해 가슴 아파한다. 요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뭐 5번 타당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거를. 국어는 근거 찾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내용을 머리에 담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중학교 문제는 뭐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 또는 학교에서 외부 지문 섞어서 문제를 내다 보면은 꼭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진짜로. 14번 라에서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주어가 뭐니? 14번 했어? 했니 안 했니? 아직 안 했어? 승우야 뭐야? 5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화됐다? 여기서? 글쎄, 나머지 볼까?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 아니죠? 생계형 가게들이 늘어나 서로 경쟁, 이걸걸? 복지정책으로,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도시 재개발로 이익받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 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라에서 나타난 것은 뭐야? 가게들 먹고 살려고 장사한단 말이지, 그치? 그런 사람들이 뭐한다? 서로 경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2번으로 가야 됩니다. 15번 다음은 다 라에 드러난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대. 이게 포인트야. A, B에 들어갈 말. 자, 한번 같이 보자. 싱싱청가물에 폐업한 것을 두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렸을라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나? 그깟과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인정을 중시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후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두고 뭐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뭐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수요가 그러면 A에 들어갈 말 뭘까? 예?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아, 못했어? 이 하나 뭐라고 해야 돼? 이후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듣고 그러게요. 에? 지우야, 여기 뭐가 들어가? 김지우. 못했어요? 그럼 찾아야죠. 사람들이 형제 슈퍼하고 김포 슈퍼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응? 여기 라달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뭐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표현이라 얘기를 했어. 여자들이 한 말을 두 가지 인용하였을 것. 이거잖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고리 싸움에 새우들 배부른다. 이거지, 그치? 이걸 따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두 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른다. 요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뭐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그럼 뭘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맞다. 니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논서술형 들어가거든. 글짓기 들어가요. 대학 시험에.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놔야 돼. 자, 질문하십시오. 뭐 갔다 와라.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시에 관련된 또 기초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예. 우리가 앞에서 한번 쭉 정리했었죠? 개념도 한번 쭈루루루룩 훑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운율. 뜻.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이게 뭐라고? 운율입니다. 시의 특정 요소가 반복되면서 형성된다. 자, 그러면 뭘 반복시키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음운을 반복시킬 수 있겠지. 음운이 뭔데? 자음하고 모음입니다. 자음과 특정 자음과 모음을 반복시킬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어를 반복할 수 있을 테고, 구를 반복할 수 있을 테고, 문장을 반복할 수도 있고, 연을 반복할 수도 있다. 그쵸? 그 다음 또 뭘 반복해요? 글자 수 반복할 수 있다. 이것을 수율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 의미 단위를 반복할 수가 있지요. 소리, 보따리, 반복, 음보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있지? 글자 위치. 글자 위치를 반복할 수도 있지요. 소리, 위치, 반복, 음이율입니다. 음이율은 다시 세 가지로 두운, 요운, 가군 이렇게 반복한다. 우리는 가군만 신경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미 활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자, 운율이 뭐라고? 말의 가락. 시에서 어떻게 만드냐고? 반복. 무엇을 반복하냐고? 음운, 시어, 식구, 문장, 연,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줘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 형성 방법을 보자. 형성 방법 간단해. 반복이야, 반복. 그럼 뭘 반복할 거냐? 동일한 음운이 뭐라고? 자음과 모음. 음절, 시여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예. 갈래 갈린 길이라도. 그럼 여기 뭐가 반복돼요? 기역, 자음, 기역과 리을이 반복되고 있고, 음절은 한 글자를 뜻한다. 갈 반복되고 있죠. 길도 반복하고 있고. 이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반복되면 반복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글자 수 반복. 이게 뭐예요? 음수율. 그립다, 말을 할까? 7. 한이 그리워. 5. 그냥 갈까? 그래도 7. 다시 더 한번 5.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7호조라고 하지. 조. 이 조라는 말이 음수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그 다음 동일한 음보 반복. 자, 음보는 여러분들 노래에서 마디 개념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거 3음보율과 4음보율 두 개 있어요. 3마디, 4마디. 또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세 마디씩 끊어지기 때문에 3원보율. 자, 그리고 얘 이렇게 보니까 어때? 글자도 334, 334. 아니네, 쏘리. 여긴 4구나. 예, 그럼 얘는 음수율은 없구나. M. 맞구나. 344구나. 344, 344. 그치? 이것도 음수율이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뭐는 뭐뭐 같이라는 문장구조 반복. 그러면 여러분도 요렇게 반복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대꾸. 대꾸법이죠.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 한 문장을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번 더 쳐주는 겁니다. 이게 대꾸법이었어. 그 다음에 수미상관. 무슨 뜻? 수는 머리수. 미는 꼬리미. 상은 서로. 관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1년과 맨 마지막 년을 서로 관계 맺음하는 방식을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수미상관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지요. 완전 똑같이 하는 경우, 1년과 마지막 년을 똑같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다르게 하는 경우, 그것을 변주 또는 변조라고 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 형태, 1년에서 질문 던지고 마지막 년에 가서 대답하는 경우, 이게 수미상관입니다. 예시를 보면 1년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마지막 년에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거는 똑같이 썼다, 그치? 자, 그럼 한 번 더. 그럼 수미상관의 효과는 뭐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수미상관의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 시적 안정성.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시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되겠죠? 반복했으니까 운율 형성. 세 번째 특징, 효과, 의미 강조. 당연하다. 원래 반복하면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수미상관에 대한 특징 잡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미상관 나오면 그 시험 100%다. 예, 진짜로. 수미상관 나오면은 왜 이걸 썼는가, 이렇게 썼을 때 효과는 무엇인가 묻는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예. 자, 그 다음 표현법이 나와 있네요. 반어법은 뭐니?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반어법 잘 써야지 친구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얘기했었죠? 현서도 반어법 잘 써? 잘 써야 돼. 친구가 이상한 옷 입고 와서 나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병신 같아 하면 이제 싸우는 거야. 그쵸? 이게 반어법이야. 이게 반어법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가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거거든. 여러분도 아마 하얀 거짓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반어법 누가 잘 써요? 의사들 잘 쓰는 거야. 선생님, 저 나을 수 있겠죠? 불치병 걸렸는데. 의사가 얘기해. 그럼요. 마음먹기 달려있습니다. 이건 반어법이야, 이거. 반어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하죠. 차라리 여러분들 엄마한테도 반어법 쓰나? 써요. 승우야, 그래? 엄마 요리 잘하셔? 그래? 가끔 이상한 음식 하면 어때? 맛있다고 해주니? 아니요. 너 솔직히 얘기해? 엄마 맛없어. 이렇게 얘기해? 승우야? 그럼 용돈이 깎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치? 예. 이런 게 다 반어법입니다.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해주고,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다 반어법이다. 옷 이상하게 입었는데, 야, 너 오늘 패션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이게 다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죠. 시에서는 이렇게 나오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별 상황입니다. 이별 상황인데 눈물을 안 흘리겠대. 이게 반어법이지, 그치? 즉 쉽게 얘기해서 그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배고파. 그런데 친구 집은 밥 먹는데 친구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밥 먹고 가라. 아니요,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데, 그치? 그런 것도 반어법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반어법을 썼을 때 효과는 뭐냐면 정서 강조. 강조야, 강조. 반어법을 쓰는 건. 자, 아래 시가 한 편 있네요. 김광규의 묘비명.
자, 한번 분석질을 해봅시다. 기억하고 있나요? 시를 분석할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기법 찾고 심상도 정리하자. 정예표심이었다. 그리고 제목부터 봐야 돼요. 이게 시적 대상이야. 그러면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봅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이게 반어법이네. 왜 반어법입니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치?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러니까 글을 안 읽는 사람이래요. 그냥 돈만 많이 벌었어. 근데 비석을 남겼는데 훌륭하대. 반어법이죠.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묘비명이 뭐냐면 이제 무덤에 가면 이렇게 비석 세우죠. 뒤에 막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 그걸 묘비명이라고 그래.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촉각 뜨겁다 촉각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활유. 묘비가 살아남는데요. 그쵸?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살아남는데 활유법. 활유가 뭐니?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활유법이죠.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자, 귀중한 사료. 진짜로? 아니죠? 이것도 역시 반어법이다. 글 한 편 안 읽은 사람이, 그치? 글 하나 안 읽은 사람이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요. 그게 귀중한 사료가 된대. 이건 반어법이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피하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좋은 묘비명을 써야 하는 내 자신이 참 창피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어디 갔냐? 아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 시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부자, 그렇죠? 글 한 편 안 읽는 부자에 대한 비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역설법 나와 있다. 역설법. 자, 표면적으로는 단어 간의 관계나 문장의 내용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설은 역은 거꾸로, 설은 설명. 저 역설하면은 거꾸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의 논리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장의 논리 모순을 통해서 진리나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역설이다. 예. 여기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있지만 다른 거 써야 되겠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낙화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윤지야 멀었어. 결별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지, 그치? 이거를 거꾸로 뒤집는 거야. 축복이라고.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무슨 뜻이냐? 꽃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열매가 생긴다. 그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죠. 알겠죠? 그게 문장의 논리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은 소리가 없다고 했는데 아우성이 있어. 이게 역설법입니다. 이게 문장의 논리 모순이야. 그래서 표면적 소리 없는가 아우성은 함께 쓰일 수 없는 모순 관계다. 원래 문장 자체는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역설은 이거를 한 표현 안에 같이 쓰는 거야. 이게 역설법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뭘 표현했느냐?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의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역설의 효과는 뭐냐?
단어들의 낯선 결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의미를 강조. 이게 역설법을 쓰는 효과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우프다. 이거 역설법이에요. 우프다가 무슨 뜻이야? 웃긴데 슬퍼. 그치? 예. 보통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경우 좀 슬픈 장면인데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설로 볼 수 있겠죠. 자, 역설법 질문하십시오. 없니? 자, 다음 풍자가 나오네. 풍자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문학의 예술미. 문학에서 표현하는 예술의 미다라는 얘기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아미. 우아미는 화려하게 묘사하는 거야. 화려한 묘사. 보통 이제 자연 예찬할 때 뭐 꽃이 막 예쁘게 펴 있고 산 이렇게 멋있게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우아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숭고미가 있어. 숭고미. 숭고미는 높은 정신적 경지. 그래서 옛날 작품들 보면은 뭐 지조절이 절개를 지키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숭고미입니다. 그 다음 비장미가 있어요. 비장이라는 말이 슬프다는 얘기다. 그래서 슬픈 것들, 슬픈 어떤 정서, 이것을 비장미라고 하고, 그 다음 골개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웃음입니다. 웃음. 골개미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풍자가 있고 해악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풍자는 비판적 웃음, 해악은 재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자는 여러분도 뭐 양반전 읽어봤잖아, 그쵸? 양반전 읽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게 풍자야, 풍자. 양반에 대한 비판적 웃음이죠. 해악은 그냥 재미있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알아두세요. 오늘 시험에 나온다요. 이거 2학년 때 나오나? 자, 그러면 다시 풍자.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즉 개인 비판 또는 사회 비판. 이것을 뭘로? 웃음으로. 이게 풍자. 자, 방법. 대상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기. 이것을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 우습다는 얘기야. 화,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이게 희화화야. 웃음거리로 만듦. 이게 희화화라는 말뜻입니다. 자, 대상의 말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드러내기. 대상의 부정적 특성을 조롱하기. 그래서 보통 코미디에서 이런 건 많이 해. 보통 스탠딩 코미디는 풍자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하지. 코미디 있나?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없죠 지금.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다 유튜브로 갔죠. 자, 효과. 자, 풍자 효과는 뭐냐? 우회적 방법으로 부정적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그렇죠, 이거 재밌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을 갖게 합니다. 자, 풍자 질문. 없니? 다들 힘들어하네? 응? 소준아 힘들어? 네.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야. 힘이 좀 부족해요. 그치, 그렇게 얘기해야지. 힘이 없으면 힘이 들지도 않아요. 안 그래? 게임 좀 해본 친구 알잖아. 야, HP가 빵인데 움직일 수 있냐? 못 움직여. HP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죠. 힘이 든다는 거는 지금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즉 힘은 있어. 부족할 뿐이지. 이겨내야 됩니다. 자, 먼 후일 시가 한 편 있고요. 야, 우리 여기 시까지만 할 테니까 참으시오. 저한테 먹은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니들 이거 시험범위다. 먼 후일 이게 중간인가 기말인가 이거 시험범위일 걸 아마. 저희 없던데요, 이거. 아니면 2학기 때 나오든가. 들어가. 시험범위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 정서를 찾자요. 왜 그런가 찾자요. 표현기법 찾자요. 그 다음에 감각 찾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가정.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진짜일까? 아니죠. 못 잊었죠? 그 반어법이야. 그리고 보니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삼문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삼문보 유리네요. 세 마디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역시 가정.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역시 반어법이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잊었노라 여기도 있고 반복하고 있네. 반복할 때 효과는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그렇죠잉? 반복하면 운율 형성, 의미 강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어떤 잔소리 자주 하는지 잘 들어보면 알겠지, 그치? 장지우는 엄마가 자주 하는 말 뭐 있냐? 너무 많아? 아침에 자주 하는 말 뭐 있어요? 없어? 엄마 아침에 자고 있어? 그러면 지우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럼 이제 김지우는 엄마한테 무슨 소리 자주 들어? 그 말 자주 듣지? 집중 좀 해라. 자주 들어? 반복하는 겁니다. 이한이는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앉아라. 일어서지 마라. 빨리 자라. 빨리 먹어라. 빨리 좀 챙겨라. 빨리 하고 학교 가야지. 그런 거 안 해? 그만 좀 먹으라고 할 거 있어. 그래? 윤지는 뭐 자주 들어? 엄마가 잔소리 안 하셔? 하지? 어떤 거? 야, 니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은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는데, 특히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는데? 니들 중2병 와가지고? 아니야? 예? 알겠어요. 포기했어? 승우는 엄마한테 무슨 소리 좀 많이 듣냐? 엄마 잔소리 안 하셔? 승우 포기인가? 소준이는? 네? 네를 많이 들어? 그럼 뭐 무슨 말 자주 들어?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사춘기 왔죠?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인식을 하면 그게 사춘기 온 거다. 그치? 예. 근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좀 아쉬워해요. 아유, 우리 말 잘 듣던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이제 제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좋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누구누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속상해 합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예. 현서도 엄마 말 잘 들어? 반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은 청소년 성장기 질풍노도의식이 아닙니까? 그치? 응? 달려가야지 뭐. 그죠? 예. 어쨌든 그래도 당신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반어법이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반어법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1년하고 맨 마지막하고 어때요? 먼 훗날 당신 찾으시면 그때 내 말 잊었나라. 오늘도 어제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나. 비스무리하다. 그치?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수미상관식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반복하면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당시를 못 잊고 있네. 못 잊어.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시작. 5번까지 문제 풀이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시작하시오. 확인.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지우야 뭐니? 안 했어? 너 했잖아. 몇 번?
4번 불특정한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해서 뭐뭐 한다면 어떠어떠하다 이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죠. 자, 2번 이하나 뭐니? 3번 각 행의 글자 수가 대체로 3, 3, 4로 반복된다? 그럼 볼까? 3, 3, 4 3, 3, 4 되는데? 아, 그러네요. 3, 3, 4 여긴 3, 4, 4네. 대체로라는 말이 있었죠. 대체로 되네? 그거 아니야. 그럼 뭘까? 수요가 뭘까? 이 시에서 운율 형성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뭘까요? 뭘까? 이거 생각하면 돼. 운율은 뭐니?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즉 운율 형성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니까 반복되는 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4번. 4번이죠. 높임 표현 쓰는 거하고 반복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문제 3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지우 뭐예요? 모름? 여은아 뭐니? 5번 잊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반어법이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 시는 반어법. 윤지아 4번 뭐니? 3번 믿기지 않아서에는 이별을 수용할 수 없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지요. 예. 나머지도 볼까? 이전노라는 잊을 수 없다는 마음 표현이 아니라 잊었다는 사실 아니고 그래도 삶의 부사 아니고 오늘도 어제도 나에 대한 당신 애절함 아니고 에? 아 이거 거꾸로 돼 있죠.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이지, 그치? 먼 훗날 그때는 나가 당신을 완전히 잊기로 했다. 아니죠? 예, 답 3번. 5번 이 시에 나타난 나의 어조와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현서야 뭐니? 잘 모름? 어조는 말투야 말투. 그럼 말투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투가 어떤 것 같아요? 차분하다. 차분한 어조. 그치? 이걸 통해서 정서. 어떤 정서일까? 기분이야. 정서는 다른 말로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적 화자의 기분은 어떤 기분? 좋아? 그리움 있었죠. 그리움. 그리움의 정서. 그립다 말하는데. 요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차분한 어조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잉. 자, 질문하시오. 없습니까?